청와대에 계시다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김해로 가셨고 그 과정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고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문재인 후보라고 저는 보는 건데 문재인 후보하고 개인적으로 알게 되신 어떤 계기랄까요? 그게 언제부터세요? 저는 좀 공식적으로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를 들어갔는데 그때 저는 이제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입성을 했고요. 그때 이제 문재인 대표는 민정수석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원래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뭐 회의 때 만나면 인사하는 정도 그런 정도였고 나중에 이제 그 탄핵 이후에 문 대표께서 이제 그 변호인단을 책임지고 맡으셨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국정상황실에 있다가 부속실로 1부속실로 이제 옮길 점인데 그때 이제 가깝게는 몇 번 보게 됐고요. 본격적으로 일을 같이 한 건 봉화에 내려온 뒤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청와대에 있을 때는 비서실장, 뭐 연설기획 비서관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청와대 안에 서로 직책을 가지고 공적인 만남이 주였고요. 한 번도 사적으로 뵌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 있을 때는. 혹시 문재인 대표가 그런 사적인 스킨십이 좀 약하신 분이세요?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여간 그러니까 문 대표님이나 저나 그 일하는 공간이 조금 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문 대표님께서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은 뭐 개별적으로 비서관들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주로 이제 대통령님 그 일정 수행하고 하면서 그런 약속을 잡기가 쉽지 않았던 게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당시에 청와대에서 일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들었어요. 뭐 이렇게 뭐 누굴 챙기고 어쩌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었다. 오죽하면 이가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임플란트 하셨다고. 월화수목 금금금 이게 이제 유행 우리 때는 그런 얘기를 좀 자조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실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이 약간 일 중독 워커홀릭이신 거고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일을 해도 몸은 피곤해도 좀 자부심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과 함께 세상을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정신적으로는 훨씬 그 일을 하는 데서 그렇게 뭐 피곤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좀 피곤했던 것은. 그 정도 관계였다라고 하면 뭐 무슨 라인일 것도 없고 그냥 같은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 정도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문재인 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돼버렸어요. 부인 다음으로. 그렇죠. 그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봉화에 내려와서 이제 대통령님하고 봉화마을에서 지낼 때 이제 자주 찾아오셨고요. 근데 그때 편하게 뭐 봉화산 등산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자주 뵙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의외의 면모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뭐 야생화 전문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 대통령님이 풀이나 나무 이런 데 대해서 워낙 해박하신데 노 대통령님과 그런 걸 주제로 자연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네, 그런 분이셨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이런저런 고초를 겪으면서 이제 그 변호인으로 대통령님의 변호인으로서 문 대표님이 활동을 시작하시고 저는 공보비서관이니까 이제 뭐 거의 모든 걸 문 대표님하고 상의하면서 이제 일을 했던 거죠. 나중에는 제가 이제 취재진의 전화를 도저히 혼자서 받을 수 없어서 그때는 문 대표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문 대표님께 전화를 돌려드릴 테니까 좀 직접 받아주시라고 처음에는 난감해 하시던데 나중에는 문 대표님이 그때부터 기자 전화를 이제 받기 시작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혹자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참여정부 안에서 얼마나 그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말 그 뭐 90몇 %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의 국정의 전반 대부분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 됐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만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이 시스템을 워낙 중요시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맡아야 될 역할, 컨트롤 타워의 역할 이런 데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청와대가 챙겼고 그 외 국무총리나 내각의 그 부처 장관들은 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좀 해나갔던 그런 좀 시스템에 의한 운영이라고 하는 걸 대통령께서 워낙 강조하셨기 때문에 어느 뭐 1인이 전체 국정의 90%를 맡는다 이런 건 불가능한 그렇죠. 구조였습니다. 근데 다만 워낙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표와의 관계가 과거에 이제 어려운 결정들을 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상의했던 분이 문재인. 그러니까 어려운 결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원칙을 놓고 이제 선택해야 되는 참 이게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결정들일 때 문 대표하고 마지막에 상의하면 본인보다도 훨씬 원칙적인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시고 그래서 사실 좀 마음 편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문 대표께서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의지하는 예.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그러면 이제 지난 대선 때에도 출마를 했던 분이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기득권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뭐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는 조규숙 교수님 같은 분들은 사실상 정치권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단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뭐 일단 전국의 화두 중에 하나가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탈당 이런 건데 친문이라는 어떤 실체가 존재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왜 그런 분들이 당을 떠나는지도 한번 궁금해요. 두 가지가 좀 다른 네. 얘기인데요. 친문이 존재하느냐? 뭐 친문은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 왕관 서클 말하는 거죠. 근데 다만 그게 친문 패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좀 배타적인 그런 소위 일종의 뭐 그 패권주의 이런 형태의 행태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일종의 문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의 성격이 짙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원내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문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캐릭터들이 다양하니까 그 중에 일부 다른 의원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그 되게 직설적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패권적인 느낌 이런 또는 최근에 뭐 문자 폭탄이라든지 문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극성스러운 지지자들로 인해서 문자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처를 입은 분들이 약간 그런 데 대한 거부감 이런 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곧 뭐 친문 패권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거꾸로 문 대표가 쭉 걸어온 길을 보면은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면서 잘 이렇게 그 원칙이 아닌 또는 불이나 그런 부분하고 잘 타협하지 않는 그런 행보를 쭉 해오셨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민주당의 혁신 과정 이런 건데 그런 걸 예를 들어 타협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에게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방법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원칙을 지킨다는 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문 대표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주변에서 친문이 고립된 패권주의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이 좀 나온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김종인 대표님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김종인 대표께서 어떤 정치적인 구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거꾸로 오히려 지금 탈당보다는 당에 남아서 우리 당의 경제민주화 그리고 그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이런 국민들의 걱정을 좀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게 훨씬 본인에게도 우리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분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걸 예를 들어 문 대표가 나서서 그럼 막을 수 있었느냐 저는 뭐 그렇지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문 대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본인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그런 그 강한 집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도 동감합니다. 어쨌든 경제 민주화의 아이콘은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오히려 우리 문 후보, 문재인 후보가 리스크를 먹었다. 사실 그렇게 좀 제가 보거든요. 어제 다른 방송에 가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김종인 캐릭터는 어떤 사람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자기가 어떤 세워놓은 대명제 있잖아요. 문재인으로는 안 돼. 확장성이 떨어져라는 대명제를 세워놓고 그것을 말도 안 되게 증명하려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거나 비웃게 되면 기분 나빠하고 자기의 노선을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뭐 알턴이 빠졌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김종인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민주화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우린 잘 모르겠고 이미 지금 후보들을 통해서 뭐 재벌 개혁의 문제라든지 이런 아젠다들이 툭툭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 면에 있어서는 별로 아쉬운 점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그 이후 이제 이 당을 탈당한 이후에 뭐 개헌을 지렛대 삼아 뭐 어떤 식으로든 이합집산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떤 소위 말하는 국회발 개헌 쿠데타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쨌든 개헌이 가능한 의석을 모아내는 일을 그 사람이 만약 하게 된다면 현재의 뭐 문 후보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대통령 중심제를 지향하고 표방하는 그 후보들에게는 어느 정도 타격이 가해지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님이 탈당하시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입장 차이, 문 대표와의 개헌에 대한 입장 차이와 그 개헌을 실현해 나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대선 전 개헌은 지금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안에 들어가 보면 국회 개헌특위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개헌특위에서는 대선 전 개헌이 훨씬 다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과 약간 여의도 정치가 조금 괴리돼 있는 점이 그런 데 수도 있는데 김종인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헌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권력 구조 재편이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을 조금 다시 한번 판을 짜보겠다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 대표하고는 결정적으로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고요. 다만 경제민주화 부분은 지난번에 문 대표께서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하시면서 김종인 대표께서 상법 개정안 제출해 놓으신 내용들을 거의 다 수용을 했고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할 때 김상조 교수님이나 최종표 교수님 등 국민성장 정책공간 국민성장에 있는 교수님들이 약간씩 입장들이 다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추총제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로는 조금씩 입장이 다른데 그걸 다 취합해서 그 전날 문 대표께서 직접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용도 어찌 보면 우리 캠프에서는 지금 문 대표가 발표한 내용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표시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나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건 저는 뭐 문재인 후보가 분명하게 해낼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거기서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김종인 전 대표 얘기도 나왔지만요. 영입 인사에 대한 논란이 뭐 최근에도 있잖아요. 그런 거 먼저 털고 가시는 게 마음이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전윤철 선대위원장, 양양자 최고위원, 그 전에 있던 전인범 심정적으로 이해 안 되는 바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 중에 일부의 어떤 논란들이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다 이렇게까지는 좀 바라보기는 힘들고 인재를 영입함에 있어갖고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캠프 내부에서의 반응이랄까 대외적인 입장 표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양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60일 만에 선거를 치르고 인수위도 없이 이 혼란한 상황에서 바로 국정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제 국정을 지금이라도 맡게 되면은 바로 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 안정성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그렇게 해내려면은 후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보와 캠프에 다양한 사람들이 인재풀이 아주 광범위하게 넓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 뭐 지금 문 후보가 계속 여러 분야별로 그런 인재풀을 만들어가는 이유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100%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으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일부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 게 후보나 캠프의 뜻과 맞지 않는 그래서 이제 설화가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화는 불가피하다. 구설은
많은 사람들이 캠프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캠프가 제대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캠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설화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런 설화가 없으면 그 캠프는 능력 없는 캠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도 없고 뭐 어떤 얘기든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캠프라야 그런 설화도 생기는 건데 중요한 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내느냐가 그렇지.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2012년과 이번 2017년 캠프의 가장 큰 차이점이 2012년은 이런 사고가 생기면요. 이게 며칠씩 가요. 그 다음 예를 들면 뭐 정상회담 회의록부터 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캠페인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논란이 확대되고 이런 그렇죠. 게 그래서 이게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됐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와 보니까 아니 뭐 와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제일 달라진 게 어떤 사고가 생겨도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네. 표창원 의원 때도 그랬고 전인범 장군 때도 그랬고 양양자 최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바로 사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캠프가 분명하게 입장을 내고 어떨 때는 후보가 직접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 캠프나 후보에게로 이렇게 비화되는 게 바로바로 차단되는 그런 위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제가 볼 때는 2012년과는 가장 큰 차이고 오히려 그런 캠프가 건강하고 또 위기 관리 능력도 있는 그래 좀 실력 있는 캠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 언론에 네. 양양자 규정노조 발언 건에 보니까 보도를 안 봤어요. 이렇게 리스트를 쭉 보니까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문재인 영입, 삼성 출신 양양자, 무슨 발언 무리. 그러니까 거기다가 계속 문재인을 비판하기 위한 우리가 그런 표현 했잖아요. 박근혜 탄핵은 정평도 찬성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안 돼.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거 느끼고 계시죠, 사실. 그런 리스크를 관리를 잘하면 표에 도움이 더 돼요. 맞아요. 그거를 지금 시스템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안심이 가네요. 국민은 그것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리스크 관리.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실제로 무슨 사과라든가 이런 어떤 반응이 나오는 시간이 짧아진 거는 맞아요. 그거는 느끼겠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충분하게 뭐 사과의 정도라든지 이런 어떤 발언의 내용이 그렇게까지 나오는 걸로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좀 미흡한 면이 굉장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캠프 내에서는 우리가 매우 만족하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뭐 매우 만족한 캠프가 있겠습니까? 항상 조금씩 모자라기도 하고 그걸 갖춰 나가게 되는 건데 캠프가 매우 만족할 때가 되면 언제냐 그러면 선거일 날 되면 캠프가 만족할 때는 계속 그래서 갖춰 나가는 건데 다만 느낌의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번 이제 표창원 의원 건을 예를 들어 보면 보도가 난 그날 오전에 문 대표께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메시지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가르치더라고요. 하나는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되지만 그걸 이제 국회에 그런 작품을 거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정치인의 책임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적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딱 그런 내용으로 두 가지를 갈라서 후보의 본인 메시지가 직접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제 사실 조금 의외다라는 반응들이었어요. 왜요? 그날 오전에 바로 후보 메시지가 이제 신속하게 나온 데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표창원 의원도 그 기조에서 정리를 해주시고 오히려 본인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자면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이 끝까지 이제 고집을 피울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던 거고 그 외에 이제 전인범 장군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1차적으로는 본인이 먼저 사과를 하거나 그에 따라서 이제 캠프가 정리를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영입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이제 총선 때하고 달라가지고 본인이 출마를 하는 것 같으면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철저하게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사퇴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지 선언을 했거나 또는 더불어 포럼에 이제 나는 문 대표를 좋아하고 지지하고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무슨 공직으로 우리가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이 공직에 임명하기 위한 그런 과정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역할이 좀 모호하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라고 하는 게 만일에 이제
총선 때처럼 출마할 사람에 대해서 하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야박합니다. 자기는 이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문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서 왔다가 반기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게 자신의 어찌 보면 사적인 영역일 수도 있는 문제들이 이게 이제 문 대표한테 부담이 되고 하니까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차단하는 건데 그걸 마치 그냥 무 자르듯이 당신은 문제가 많으니까 앞으로 이제 문 대표는 절대 볼 생각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최근에 세 건을 보면 굉장히 대응을 잘했다라고 저희도 이제 리스크 관리론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시기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명확성. 그런데 이게 다 갖춰졌어요. 최근에 세 건을 보면. 그래서 좀 안심이 가긴 해요. 캠프가. 제가 캠프 대변인 한번 해볼게요. 문재인 후보의 워딩이 나는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 때문에 그 발언 때문에 박근혜 탄핵 기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당성을 그러니까 갖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의 위치라고 하는 게 말처럼 왜 그것을 왜 선명하게 받아들이지 못해라고 말하기는 그걸 요구한다면 우리는 정치 평론할 자격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꽤 최근은 아니지만 박근혜 씨가 국회에 와서 개헌 폭탄 던질 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정치권 인사들과 같은 자리에 제가 뭐 우연찮게 있었는데 그 워딩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화가 오고 가고 막 이러는 거 보고 아 이게 대선 후보는 말을 이렇게 쉽게 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 더군다나 뭐 당장 수권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런 논란들을 자체를 갖고 인터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어느 정도 그 위치를 인정해 주는 인터뷰를 그렇죠.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 언어 키가 사실은 1위 후보, 2위 후보, 3호 후보가 다 달라요. 언어가. 이게 매우 민감하게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위치 때문에. 네. 자, 어쨌든 간에 대세론 후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분은 대통령이 현 상태로 경천 동지할 일이 아니라면 현재는 대통령 가능성이 되게 높으신 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사회적 요구도 많아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황진민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진보적인 분인데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상정해놓고 요구사항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막 여성 문제 해결해야 된다, 네,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희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대통령 하는 사람 싫겠다. 왜 그러냐면 가장 그 흔히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똥 씌우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정권이라서.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빠지고 놓고. 신비도 복직시켜야지. 노 대통령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9시 뉴스를 마음 편하게 볼 수가 없다고. 이게 9시 뉴스에 나오는 모든 기사가 다 대통령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퇴임하시고 제일 좋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뉴스를 정말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인재 영입도 막 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캠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인수위 아닙니까? 그럼 또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한다.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실드를 쳤다니까요.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해야죠. 준비 하나도 안 되고 있다가 당선되고 나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또 욕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 지점도 있다고 봐서 캠프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고 뭐 예. 공룡 뭐 메모드급 이렇게 표현도 쓰고요. 거기에서 실제로 내각으로 가실 분들이 꽤 있을까요? 그러니까 섀도우 캐비넷도 말씀하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혹시 그 외부자들 출연하셨을 때 이게 얘기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거 못 보셨죠? 봤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캠프는 캠프고요.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나고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인사는 또 별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정권을 교체한 거에 네. 자신의 어떤 의의를 두고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거에 만족하고 이제 가셔야 된다. 지금 캠프에 와 계신 분들은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그분들의 목적은 1차로 달성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서 본인들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정권을 교체하게 되면 그러면은 정권을 운영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뽑는 문제는 그건 그 국정 운영에 필요한 인사 시스템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청와대 인사는 아무래도 이제 캠프에서 열심히 했거나 문 대표와 생각과 철학, 노선이 일치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청와대 비서실은 뭐 인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그 각 부처 장관들이나 내각 그리고 공기업이나 이런 쪽은 적재적소 뭐 노 대통령님은 적소적재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고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DB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뽑아서 그 인선을 하는
그런 인사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선이 되고 나면 그 다음날 취임이고 박근혜 내각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비하인드 뉴스 같은 거를 대충 보면은 문재인 캠프에서 사실상 실무형으로 차관급들을 물색하고 있다라는 소문도 들리는 것 같고요. 뭐 그런 얘기를 뭐 인정하실 것 같지는 않고. 네, 그건 가짜 뉴스입니다. 다 된 것처럼 또 소문 들을까 봐.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했던 질문과 지금 질문을 믹스해서 하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양양자건 표창원이건 왜 문재인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렇게 징계가 빠르냐. 고생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반론하신 분도 있고요. 오히려 다른 당내 인사들 불러나 아무리 일으켜도 징계하는 게 없는데 그렇지. 친문들만 저는 거기에 갖고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야 이게 뭔가 오히려 리더십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문재인 대표를 정말로 따르고 좋아했던 진짜 친문들 있잖아요. 그 친문이라고 말하는 게 약간 이상하게 뭐 이렇게 좋은 글씨처럼 그렇게 느끼시면 안 되고 정말 믿고 따랐던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도 수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새로운 정부에 등용을 안 하실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뽑을 건지가 좀 정해질 거라고 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비서실에서 대통령을 직접 보좌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철학이 일치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저는 당연히 인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그동안 뭐 아주 가깝게 일해왔던 사람들이 뽑힐 거냐 안 뽑힐 거냐 저는 그 논란 자체가 그렇게 좀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분들한테 제가 대체적으로 몇 분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네. 우리도 그런 생각은 없다. 성공을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꽤 있거든요. 어떤 분야에. 근데 만약에 친문 역차별이 생긴다고 하면 캠프 단합 내에서의 열정이랄까 이런 거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문 대표에 대한 애정이 깊은 분들인 거죠. 본인들이 지금 뭐 모든 걸 바쳐서 돕지만 나중에 정권 교체 이후에 뭐 인선 과정에서 부담이 된다면 자기는 언제든지 뭐 모든 걸 내려놓고 단지 정권 교체 대통령 만든 것에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양양자 최고 같은 경우는 당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치명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될까봐 중단됐지만. 반올림을 비하한 건 이거는 철학의 문제였고 이분이 더 만약에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 내에서 영향력이 더 높여진다면 그 당을 오히려 더 추락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고 오보성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모르겠고요. 지금 오늘 당에서는 이제 자숙 기간을 갖는 걸로 당 대표가 경고 조치를 하시고 최고위원회에 당분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자숙 기간을 갖는 것으로 일단은 1차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렇죠. 아직 대통령 되신 건 아니고 아직도 검증 받는 기간이라고 보고요. 문재인 대표가 그 전에 우리가 농담처럼 그랬어요. 대세론이 꺾일 수 있는 딱 한 가지 요소가 있다. 문재인 대표의 금괴 700조죠. 이게 200조. 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 한 대세론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부산 어디 지하에 있다고 그러죠. 자, 보셨습니까 그 금괴? 그러게요. 좀 그 금괴 좀 찾아주세요. 자, 이번에 이제 그 후원금 모금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얼마쯤 모으셨어요?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지난번에 우리 공보팀에서 보도 자료를 낼 때가 약 8억 가까이 모금이 됐고, 그다음에 만여 명 이제 후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36시간이 지났을 때인데 그 만여 명 후원하신 분 중에 90% 이상이 10만 원 이하의 이제 소액 후원자들이어서 그러니까 국민이 만드는 정권 교체 그런 컨셉으로 좀 후원 모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캠프에 생각하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밌는 질문이다. 본인들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직접 확 물어보니까 훅 들어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쉴드 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 자리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작년 12월 초 기준으로요. 갤럽 조사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 문 후보가 14%, 15% 그렇죠.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약 5%까지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의 한 20% 가까이 상승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안희정 지사가 당시에 4% 5% 되었는데 22%까지 최고점을 기록했을 때가 22%였는데 그때 그러면 18% 상승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 후보는 꾸준히 이제 상승을 해왔던 거고, 그다음 이재명 시장님이나 안희정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급속하게 지지율이 상승했는데, 저는 이제 그 차이들이 있다고 봅니다.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지율을 올리는 것보다 올라간 지지율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탄핵 직후에 문 후보가 국민성장,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조윤재 소장님께 바로 주문을 하셨던 게,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책 비전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제 매주 각 분야별로 정책 비전 발표들을 해왔고, 그리고 각 국면에 잘 복기를 해보면 문 대표가 그 국면에 맞는 해법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들을 할 때도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가 중요한 국면에서, 특히 나라가 어려운 위기 국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과 입장을 얘기하지 않는 건 무책임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극우 중립 내각, 그 다음에 하야 요구 등등해서 국면마다 이제 얘기를 해왔고,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걷어찼을 때는 탄핵으로 가고, 탄핵 이후에는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촛불 민심의 요구들을 어떻게 받아 안을 건지를 그런 정책 비전 발표를 통해서 꾸준히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그동안의 과정에서 문재인의 방식대로 저는 답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지금의 지지도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그런 느낌이에요. 공격받는 지점과 옹호받는 지점이 사실은 같아요. 표현을 이렇게 좀 직선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망설이는 것 같지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놓고, 왜 이렇게 진지해, 굉장히 생각이 많아, 결단을 내려, 소리 없이 강해, 이런 것들이 한 지점에서 맞물려 있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지점 때문에 공격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지점 때문에 옹호하고 지지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공약 이야기를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번 대선이 뭐 보궐선거라고 하긴 해도 어차피 올 말쯤이면 이루어질 선거였고요.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를 해와서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진짜 준비된 대통령 뭐 이런 식의 SNS상의 워딩들이 도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표가 문재인 하면 떠오를 만한 공약, 대표되는 공약 자체가 이미지화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하면 최소한 다른 분보다도 그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느낌. 캠프에서 생각했을 때 그 많은 공약들 중에 우리는 이것만큼은 꼭 이미지화 시키고 싶다 하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까? 혹시 최근에 이제 대선 주자들이 발표한 공약 정책 중에 기억나는 거 조사한 결과 혹시 보신 적 없으신가요? 거기 보면은 1등이 뭔 것 같습니까? 공공부문 일자리? 네, 일자리. 80만 개. 네,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표가 자신의 제1의 공약, 그다음에 그리고 자기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계속 지금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공공부문 81만 개 공공부문이 나서서 지금까지 뭐 민간 일자리 역대 정부가 다 얘기했지만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정책을 가지고 또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실패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민간 부문이 해내지 못하고 있는 걸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그 마중물 역할을 해주면 민간 부문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지금 2023년까지 무려 100만 명 가까이 청년층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렇죠. 베이비 부모 세대의 자녀들이거든요. 이건 국가적으로 비상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좀 위기감 같은 걸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일자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정책이라고 하는 게요,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듣기에 섹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확 꽂히는 그런 건 그렇죠.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더 일부러 자주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번에 일자리 대통령. 공공부문 일자리 80만 개가 문재인 후보의 킬러 컨텐츠라는 거죠.